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청담에 있는 전속 미용사를 불러서 90분 이상 올림머리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시간, 1분 1초 구조에 급했던 그 시간, 대통령은 90분 이상을 올림머리를 하는데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돌직구쇼 원년 멤버셨는데 오늘 야권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최순실 청문회 두 번째 날입니다. 결국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일가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차은택 씨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모습 한번 보시죠. 신경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너무 들어갔어요. 나오셨는데 신경이라도 한 말씀 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당첨입니까? 네, 차은택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기춘 전 실장도 예상을 깨고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부분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후에 머리 손질, 바로 이 머리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주로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이 올림머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직접 했던 미용사의 증언까지 오늘 여러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 지도부와 55분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탄핵만 남았다. 대통령도 탄핵으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된 헌재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당분간 추가 담화는 없을 것이다. 조기 하야하겠다라는 입장도 걷어들인 겁니다. 법대로 하자. 탄핵대로 가자.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들끓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삼성, LG, SK는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정경련을 탈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재벌 총수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오쯤에 강남에 있는 전속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지시했습니다. 그때는 해경이 선체 진입조차 못한 시점이었습니다. 구조의 골든 타임을 올림머리를 하느라 소비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속 미용사도 최순실 씨의 단골 미용사로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소개해줬던 미용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순실 씨 여론 망쳤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조금 전 차은택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보도해드렸는데요.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센터 장 자리를 요구했다는 어제 관계자의 말이 나왔습니다. 송경식 CJ 회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증언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는데,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에 자필로 공황장애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공황장애는 공황장애의 옥입니다. 공항은 에어포트, 공항이죠. 공항과 공항도 구분 못하는
비선 실세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농단됐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참담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청문회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그리고 오늘 2차 청문회와 관련돼서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경이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 선체에 진입도 못했던 그 시점, 구조의 골든타임 1분 1초 총각을 다투던 그 시점,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그 골든타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손질로 90분을 허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의문스럽다는 문제 제기 속에 적어도 90분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출력물로 3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드러나는 그날 그 시간, 세월호 7시간 충격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골든타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강남에 있는 미용실 원장을 불러서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다. 머리 손질된 모습 직접 살펴보실까요?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우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닫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닫혀 있을 때. 예. 오후 5시가 돼서야 상황실의 모습을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 방금 저 올린 머리의 모습이 바로 강남 미용사를 불러서 한 머리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90분. 저도 어저께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저것은 대통령의 성형시술이나 미용술, 주사 이런 논란을 잠재우면서 최소한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는 되는데요.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고 아이들이 갇혀있다고 보고를 받은 게 11시 30분 정도인데 12시에 미용실 원장이 호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서 오후에 예약되는 손님을 취소하고 가서 준비해서 했던 것이 1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들어가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해주는데 90분 걸렸다는 증언인데요. 그 오후에는 대통령이 그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11시 반쯤에는 중대본이나 상황실에 나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치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진짜 문제점은 이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중도에 나가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하는 시간에 90분간 허비를, 머리 손질하고 이러는데 허비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평소에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어떤 생활로 하고 있는가 일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만 그랬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평소에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아침에 일단 정의치하고 있지 않고 본관에 나가서 정의치하고 있지 않고 저렇게 관저에 머물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머리를 하고 나가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날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본인은 근데 이제 청와대 해명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서 출입증을 받은 강남 미용실 원장이 3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머리를 했다. 머리를 1시간 20분이다. 얘기를 하면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로 저는 강남 미용실 원장의 얘기에 훨씬 더 비중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의 해명도 결국은 세월호 침몰 그 당일에 대통령이 강남 미용실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이것은 결국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이 칼럼. 네. 왜 그 총각을 다투던 시간에 청와대 근처에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머리 손질을 꼭 하셔야 했다면 왜 꼭 그 청담동 멀리 있는 원장을 1시간 동안 부르고 기다리고 했을까?
참담합니다. 아마 그 5천만 인구 중에 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솔직히 참담하더라고요. 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참 자주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는 밝혀졌죠. 그 7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은 미용사였구나. 그리고 7시간 중에 1시간 반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나마 밝혀졌구나.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 미용사의 증언이 맞다면. 그날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도 대면하지 못했고. 그렇죠. 유선 보고하고 서면 보고하고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미용사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게,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다면서 자기네들 그 그 홈페이지에 예. 그 당일날 7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감사원이 밝힌 내용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지금 김장수 당시 실장이 보고했던 그 아이들이 갇혀있다라고 보고했던 게 11시 23분 315명의 배에 갇혀있다고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용사를 불렀다라는 예.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굳이 청담동에 있는 그 사람을 과연 꼭 불렀어야 되는 건지,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멀리 있는 사람은 꼭 불렀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또 이제 반면에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냥 평소에 있던 대로 그냥 머리 풀고 나갔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딜레마인 게 뭐냐면 오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관저에서 어떻게 보면 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 손질이고 화장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오전에 머리 손질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12시에 부른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면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게 티가 나는 예. 거고 그때 나가자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오늘 야권을 대표해서 저희가 이상돈 의원님을 모셨는데 야권을 대표하는 신분이 뭐 됐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때도 함께 하셔서 이 부분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원래 머리 손질에 항상 이렇게 90분씩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도 90분씩 걸렸습니까? 아니, 그건 뭐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짐작하건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 아침 조찬 모임, 아침 모임을 거진 없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조찬 회의, 네. 조찬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만은 좀 그분 일정은 국회를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죠. 의원실에 그렇게 잘 안 나왔고 본회의 출석률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평가할 때 뭐 의원 출석하게 되면은 좀 하위권에 있고 뭐 예.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머리에 시간을 갖다 누가 해야 되냐 그것도 그거지만은 대통령이란 직위가 국회의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간 순간부터 최소한 아침부터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마 대통령이 뭐 약에 뭐 수면제나 뭐나 해서 좀 자지 않았으면 저럴 수가 없다고 봤잖아요.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뭐냐면 나는 소통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잘하느냐? 전화를 자주 건다 그랬다고. 사실 네. 전화가 굉장한 그거 장교였어요. 수시로 일반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번호 없는 전화 그걸로 소통한다 그랬는데 저런 상황 같으면은 당신이 좀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지시할 수 있는 것이고.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또 예. 하나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사생활 같은 건 남한테 뭐냐면 공식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예. 그것만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의 좀 자연스러운 상태, 예를 들면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급히 뭐 관저로 참모들을 불러서 회의하거나 이런 것이 수십 년 동안에 이게 몸에 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죠. 누군가와 만나는 것 자체가 없었다. 자체가 그런 경우가 없었죠. 항상 바깥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이었는데 이건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에도 12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 강남의 미용실 원장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저희 채널A가 과거 확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전화할 때 고객이죠. 그것 때문에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태곤 실장께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공개하는 걸 꺼렸다. 이상돈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 올림머리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리란다. 그게 이제 일반 정치인들로 치면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게 대통령 치면 이제 올림머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미용실 원장의 발언 중에서 주의 깊게 들은 부분이 우리는 유동적이잖아요. 예. 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남자 대통령이고 여자 대통령이고 간에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발사가 항상 청와대 상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또 아침에 이제 손님 만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대통령 옷 입을 때 같이 머리를 정돈해 주는 거예요. 상주를 하면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 쓰던 사람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평소 때는 대변인이라든지 수석이나 비서실장이 이제 카메라 앞에 설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조금 만져주고 예. 그걸 이제 갖춰 놓는 거예요.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러면은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면은 더더욱 갖춰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네, 강남에 있는 사람을 전화로 불러서 부르는데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장이 말했던 게 말하자면은 매일 아침 8시면 8시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루틴하게 한 게 아니라 10시에 부르면 10시에 가고 1시에 부르면 1시에 가고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 시작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이 이상한 일을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을 안 했다. 그렇죠. 그게 이게 드러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청와대에서 계속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이 유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까 싶어서 안 했는데 예. 상당수는 전원을 통해서 듣습니다. 전원이라 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어제 대통령이 4월 퇴진 우리가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진석, 이정현 두 사람 불러가 이야기해서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박 대통령의 유명한 대전은요라는 단어 2006년 지방선거 때 테러 당하고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대전은요라고 해서 대전의 민심이 뒤집혔다. 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정복 의원이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내가 그땐 대통령이 아니죠. 박근혜 대표가 병석에 있는데 대전은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대전은요라고 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한테 그때 유선 지시 받았다는 것도 그거 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청와대 해명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강남에 있는 미용실 원장을 불러 90분 이상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오후 3시에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렸고 경호팀에서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서면 보고를 받으며 머리 손질을 했다. 소요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다라는 건데 김병미 의원님, 예. 청와대도 미용사를 불러서 그날 들어온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시간은 20분밖에 안 걸렸다. 청와대의 여지까지 해명 중에 뭔가 국민들한테 아주 속 시원하게 해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20분이라는 것도 보면서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일화인데 2007년도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미국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는 공항에서 검색대에 삐 소리가 나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올림머리에 들어간 머리핀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 삐 소리가 났던 거예요. 아,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핀이 몇 개인고 살펴서 빼보니까 24개의 핀들이 꽂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3개를 발견하고 마지막 1개를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 헤맸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일화가 있거든요.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위해서 핀이 네. 24개가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머리라는 것 자체가 아마 딸 자식 시집 보낸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혼주로서 갈 때 올림머리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까? 예. 그러니까 남성인 저희 같은 경우도 분장실에서 오늘 머리하고 분장하는데 최소한 20분 정도 걸리죠. 예. 그러니까 20분 정도의 서면 보고를 받는 시간 동안 단순하게 그 짧은 기간에 올림머리를 했다라고 청와대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고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과연 그러한 보고를 받고 하는 기간 동안에 90분이 걸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받으면서 유선이군 무선이군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지휘 통제권을 그대로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는데 예.
도대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머리를 받았다라고 상상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죠. 90분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바로 대통령의 당일 위기 인식에 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출력물입니다. (12시) 이후 배에 315명의 아이들이 갇혔다라는 보고를 받고서 대통령은 그 보고 받고 미용사를 청와대로 들여올 것을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느긋이 미용사를 부를 만큼의 여유가 대통령에게 당일 있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그날 행적을 시간 순으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뉴스를 전하면서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8시 49분 세월호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합니다. 상당히 급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315명이 배에 갇혀 있었다. 11시 23분에 국가안보실장은 315명이 배에 갇혀 있다라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도 12시에 미용사 정 씨는 청와대에 방문 요청을 받은 겁니다. 추정컨대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그 사이 어느 시간에는 대통령은 이 올림머리, 머리핀 24개가 소요되는 올림머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중대본 방문에 준비할 것을 대통령은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5시 15분 중대본을 방문하여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구조 못하느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칼럼. 315명이 배에 갇혀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미용사를 호출한 건 맞습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12시에 이 미용사가 전화를 받고 대충 이제 오후에 있는 자기 예약 손님들 다 취소를 하고 약 1시간에 걸려서 청와대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용사의 말만 들으면 1시경에 도착을 해서 90분간 머리를 이제 손질했다라는 거고, 청와대는 아니다. 3시 20분경에 와가지고 뭐 한 20분 정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해명과 이 미용사의 설명이 좀 다른데요. 일단 청와대는 저런 설명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3시에 이제 중대본 이제 방문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5시 15분에 나타나서 그럼 어쨌든 그 2시간 또 뭐 한 거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준비하면서 보고받고 여러 가지 좀 뭐 생각을 가다듬는다던가 지시를 한다던가 이런 그 행위를 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11시 23분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315명이 배에 갇혀 있다라는 보고를 듣고서 정말 대통령이 미용사를 부른 게 맞습니까? 지금 미용사의 증언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5명이 갇혀 있다라는 얘기 듣고 가장 먼저 한 게 미용사 부른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시간대별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설명했던 뭐 유선 보고 서면 보고 얘기를 해봤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자기 관저에 사람을 불러서 대면한 사람은 미용사 한 명인 거고 실제 그 미용사의 전 진술이 미용사의 그 기억이 뭐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미용사의 어떤 기억이 가장 좀 확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가 해왔던 해명 내지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청와대의 설명과 어떤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린다면 당사자의 설명을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청와대 말이 맞다 하더라도 315명이 배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20분간이든 30분간이든 청담에 있는 미용사를 1시간 거리가 걸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가면서 머리를 손질 받고 나서 중대본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8시나 7시 전에는 전속 미용사가 상주에서 관저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세팅이나 옷을 마치고서 9시 이전에는 제 생각으로는 본관 집무실에 나와서 정위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아침부터는 늘 비서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또 신문 같은 거 체크하고 방송 오늘의 중요한 일정 체크하고 없으면은 또 TV를 보면서 같이 보좌진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죠. 어떻게 미용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니고 연락받고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대통령은 아침에 출근 안 합니까? 저는 지금 31년간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애들 다 챙기고 밥 하고 다 준비하고 저도 세팅하고 나옵니다. 물론 더 일찍 일어나요. 저 남자들보다. 뭐 5시, 4시, 6시, 늦어도 6시. 보통은 4시 이전, 5시 이전에 일어나는데요. 뭐 돌직구 쇼를 하기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이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하는 많은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도 예. 다 키우고 남편들도 다 챙기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9시 이전에 출근을 안 하고 관저에 있으면서 머리도 손질도 안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상돈 의원께서 대통령과 함께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오전에 만나본 적 없어요? 대충 뭐 아침 9시 공식 회의 때만 나오시니까요. 참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대통령한테는 왜 관저가 필요한가? 총리한테 왜 관저가 필요한가? 그 국가의 중추탑이기 때문에 24시간 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밤에 사고가 나면은 비서실장이 장원빠랑 대통령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일이 많잖아요. 뭐 레이간 대통령 당시에 그라나다에서 정변이니까 잠못 자고 있는 대통령 깨웠다던 등. 그게 그래서 관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저가 필요하다. 근데 관저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끊어버리고 혼자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청와대가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기능 장애가 있는 곳이죠. 대통령 잠자고 다니는 거 따로 있고, 집무실 따로 있고, 비소송 따로 있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관저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집무실하고 가장 동선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데다가 대통령 본인 자체가 그렇게 베란가 이렇게 뭡니까 좀 영어로 하면 캐주얼이라 그럴까요? 이게 좀 공식적이지 않은 걸로 사람 만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사실상 없어요. 대통령이 캐주얼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 네, 그 수십 년 동안에 왜냐 그것도 좀 이해할 면도 있어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예. 그리고 말이죠. 중대본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본 그 긴급한 상황에 갈 것 같으면은 공식적으로 먼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래야지 중대본 갖다 방문을 예고하고 가서 그것도 비공회의가 아니라 텔레비 보는 데 가서 보이러 간 거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같은 중대본 가더라도 제가 TV 같은 거 치워버리고서 예. 긴급하게 하고 제가 청와대에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이걸 구두로 갖다 보고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통령의 아무도. 얼굴을 마주보고 구두로 보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주변에 있던 근접 비서관들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서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고 그걸 아무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고 이렇게 와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이 뉴스를 접한 야권의 주요 정치인들의 반응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군요.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 참담해서 눈을 감았다. 많은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요? 배가 침몰하고 국민의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대통령이다. 법정 최고형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해야 된다. 물론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상당히 좀 과격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참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윤 실장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제 판단의 착오라든지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니까 행동을 잘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도 받고 정치적 책임도 지겠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본질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아주 많은 것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7시간 동안 뭘 잘못했냐가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안 했다. 그리고 뭐 미용사를 불렀다. 그리고 뭘 이제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게 아니라 뭐 KD 코퍼레이션 작은 회사에 대해 가지고
대기업 회장한테 말했다. 어제 뭐 나오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의 뭐 친척인 사람을 직원 한 차장, 부장급 되는 사람의 인사를 대기업 회장한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하든지 주체적으로 뭘 잘못하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 우리한테 안 보인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럼 공감력. 대통령은 과연 우리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까지 촛불이 235만 개가 나오고 국회가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법대로 담담하게 하겠다. 공감이 안 되고 있는 나하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사람들이 아까 저 안 대표 이야기에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이제 분노가 아니라 좀 허탈감 내지는 공포심 같은 것 우리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지나서 얘기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쉬운 거죠. 국민들은. 김병미 의원님. 네. 늦게라도 오전에 준비가 안 됐더라면 그날 그 상황 오전에 준비가 안 됐더라면 오후라도 머리를 묶고 그냥 질끈 묶고 바로 나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해서 국회 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진이 김기춘 전 실장의 대답을 듣기 위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어떠한 의혹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국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앞서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순실 씨와는 연락도 한 적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 많은 부분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조금 전 국회에 도착을 해서 지금 국회 출입증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접근을 하려 하자 국회 보안 요원이 기자들을 제지하고 김기춘 전 실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현재 연출이 됐습니다. 국회 출입증으로 출입구를 찍고 지금 현재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차은택, 김종, 조원동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 이슈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병미 의원님, 아쉬운 건 대통령이 늦게라도 머리 그냥 질끈 묶고 나갔더라면 소식을 들었던 텔레비에서 뉴스를 접했던 그 순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면 그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잔한 마음으로 통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잘 몰랐겠냐면 솔직히 그 순간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가지고 이 재난을 구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재난 지휘 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입고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지? 가서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김기춘 비서실장도 같이 앉아 있지만 당신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치 구단이고 어른이니까 대통령에게 꾸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왔습니까? 그 옆에서 참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인사에 대한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까지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다 청와대에서 3인방이 컨트롤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면 보고라는 것도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 권한과 위임을 주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남한테 권한을 주지 않는 스스로의 지휘 통제가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얘기들처럼 참모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을 한 만큼 책임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충분히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라면 대통령이 한 발 뒤에 빠져 있어도 국가가 굴러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났던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경주 지진 있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날 지금 이 순간 지진이 발생해갖고 도시 전체가 초토화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도 대통령은 머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미용사를 불러서 올림머리를 하고 예. 사람들 앞에 민방위복을 어떻게 입고 나가서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그 즉시 1분 1초 동안 대한민국의 이 국가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내릴 수 있는지가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가 돼 정말 있어야 된다. 솔직히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좀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뉴스를 전해드릴수록 계속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와 관련된 세 번째 뉴스를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그런데 이 의혹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제 S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대본 방문을 앞두고 미용사를 불러서 오후에 머리를 만진 것은 여론을 의식한 부수수한 머리로 일부러 연출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SBS가 보도했던 기사 중에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 원장 본인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박 대통령의 머리 상태가 조금은 부수수한 것 같은데 왜 평소와 달랐느냐. 그건 일부러, 왜냐면 그런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좀 비상사태였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머리를 하신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전속 미용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죽음이죠. 몇 시에 갔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SBS가 어제 했던 보도는 조금 결이 다른데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일상처럼 머리를 손질 한번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침몰한다라는 뉴스로 전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여론이 비춰지자 일부러 부수수한 머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청담에 있는 미용 원장을 부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SBS 리포트를 어제 제가 자세히 봤는데 확인되진 않았지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두 번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오후에 한 번은 무조건 한 것이고 청와대, 한겨레, SBS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오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미용사가 확실하게 말을 안 했다라는 게 SBS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만약에 두 번 했으면은 더 충격이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했으면 뭐 대면 회의라든지 했을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의 이제 내부 회의라도 그걸 안 한 것 자체가 아까 김병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뭘 해야 될지 지금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컨셉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컨셉에 맞춰주세요. 제 개인적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집에서 제 아내가 애기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제 저 뉴스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저기서 민방위 복에 맞는 옷을 머리를 해주세요라는 뉴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더 화가 나시겠지만은 미용사의 이제 워딩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빨리 해달라는 재촉은 받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다. 이제 컨셉에 맞는 이 머리를 좀 부수수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게 이제는 제 이 말을 하기도 싫어요. 이게 알면 알수록 더 화만 나니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 파헤쳐가지고 모두가 진실을 낱낱이 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예. SBS의 이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후 시간대는 대통령이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이 의혹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올림머리를 손질한 화면과 그리고 그 이전에 평소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화면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손질받은 머리고요. 오른쪽이 평소에 손질받은 올림머리입니다. 많이 다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가 조금 더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상당히 비슷하긴 하고 같은 미용사가 똑같은 스타일로 손질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소는 조금 더 정돈돼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은 평소보다는 조금은 흐트러진
그런 머리 스타일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말 일부러 흐트러진 머리를 해달라라는 뉴스가 사실이 아니기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는 정말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세월호 당일날 머리에 좀 더 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세팅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진짜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평소에 저렇게 머리 준비를 하고 본관에 나와서 직무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저런 식으로 마치 그 일반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연예인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공직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아침에 딱 준비를 하면서 하지 않았고 12시에 한다. 아까 유동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평소에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대로 관저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 뭐 집무실 아니냐, 관저냐, 뭐 공간이냐, 비서동이냐, 대통령이 있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면 관저에 사람을 불렀어야죠. 평소에 수시로 사람을 불러서 비서실장도 부르고 뭐 비서관들도 부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윤선 장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독대를 몰랐다고. 그거는 그만의 성, 공주처럼 있는 그만의 어떤 성이지 그 관저가 사람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월호 당일의 문제도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예.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최순실이 그렇게 들락거렸던 것이고 오늘날 이 사태를 빚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흐트러진 머리를 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라는 보도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보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올림머리 의혹과 관련돼서 민방위복의 복장에 따른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조금은 다르다. 평소 민방위복을 입었을 때와도 다르다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그리고 오른쪽은 평소 비상시국이 아닐 때에 민방위복을 입었을 때의 올림머리 형태인데 디테일이 조금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돈 의원님, 대통령이 만약에 그 전체 절명의 시간 11시에 미용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보 관계자들을 불러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지시했다면 315명의 아이들 중에 그래도 몇 명은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흔히 가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냥 긴급하게 해군을 갖다가 투입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해군을 그때 투입했다. 그렇죠. 초기부터. 그러니까 국군 총지휘관의 이게 대통령이니까 대통령만이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을 더 좀 참담한 것은 그 이후에도 저것을 숨기기 위해서 세월호 특전을 그렇게 방해하고 선의장 의원들이 방해하는 전처 특공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무슨 민방위복을 입어야 되냐 말이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에도 그 유명한 벙커 회의 있잖아요. 병역 집회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예비군복 입고 모였는데 텔레비 앞에 쓴 거. 그게 일을 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 이제 미국 대통령 할 때 무슨 쿠바 침공이니 뭐 이런 거 긴급 회의할 때 케네디 대통령의 참모들이 뭐 방카가 또 이런 거 입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하게 모여서 심각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텔레비로 그걸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먹지 않은 거죠.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이제 참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몇 년 동안 대통령을 좀 도왔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대통령이 말이 없는데. 모르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그때는 대통령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전화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저도 드라마 보면 말이죠. 저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잠시 후 10시부터 진행되는 최순실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김기춘 전 실장에 이어서 고영태 씨가 출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순실과 고영태는 초기에는 상당히 가까웠지만 어떤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뭔가 모종의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 취재 기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장 안의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 10여 명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우병우 이런 핵심 증인들은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은택, 고영태, 김종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만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 대통령의 측근들도 오늘 증인으로 청문회장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때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칼럼, 그 부분이 좀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일날 대통령은 늘 그랬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또 보좌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냥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그 수장당하고 있고 빠져 죽는데 뭐 문고리 3인방들은 박 대통령이 뭐 평소에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는 거를 뭐 싫어했기 때문에 뭐 보고를 막았다는 등 뭐 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다라는 문고리 3인방이 당시 박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약간 좀 여담입니다만 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어떤 정치평론가와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왜 대통령 그 대선에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이것저것 자기가 이제 그동안 뭐 공약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성취해 나가고 싶어서 대선에 나왔겠죠라고 이제 아주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평론가 한 얘기가 그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10몇 년 살았지. 그것을 자기 그냥 원래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살던 집에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거기서 있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한 걸 보면 딱 그겁니다. 마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대통령이 어떤 그 코스프레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전혀 없고 생각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 위치에 도대체 왜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다시 보면서 당시 2012년 당시 그 평론가의 얘기가 그때는 좀 웃으면서 농담처럼 그냥 흘려버렸는데 매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대선 경선 때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저 같은 얘기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후 5분 남짓 뒤부터는 이제 최순실 2차 청문회가 실시가 됩니다.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관련된 의혹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룹니다. 관련해서 정호성, 안종범, 이재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녀의 프라이버시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던 보좌관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정말로 문고리라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 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수석은 끝끝내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증인으로 출석을 해달라는 국회의 통지서 받기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과연 한나라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의 자질이 있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2차 청문회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순실 없는 청문회. 김기춘 실장은 조금 전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김기춘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아까 영상에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고 중대본을 가는 그 영상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도 잡혔어요.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네. 그리고 최순실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 특별검사실에서조차도 김기춘 전 실장의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뭐든지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자기 방어막을 확실히 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어떻게 부수면서 이번 청문회의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끌어낸지가 핵심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원한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적들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고 김영환 전 수석이 남겼던 비망록에 나와 있는 글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해놨던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을 기초 바탕으로 하는 질의응답 과정들을 거치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답변을 이끌어내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김기춘 전 실장은 법적으로 굉장히 능통하고 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생중계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한 거짓 증언을 통해서 만약이라도 본인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든 피해가기 위해서만 급급한다라면은 그 역사의 기록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남겨야 될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최순실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김장당구인데 배추 없이 김장당구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고영태 씨도 나오죠. 그리고 차은택 씨도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또 안 나와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는데 차은택 씨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 있으면 나와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줘야 되는데 예. 오늘 차은택 씨랑 고영태 씨가 최순실, 우병우 등등에 대해서 낱낱하게 이야기를 좀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끄집어냈으면 좋겠고 예. 이 역할을 국회에 있는 특히 의원들이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고요. 최순실 씨랑 우병우 안 나온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거부한 겁니다. 예. 얘기를 하고 소명할 수 있는 게 거부했기 때문에 고영태 씨랑 차은택 씨 등등의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본인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도 결국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석의 장모 김장자 회장과 최순실 씨 그리고 차은택 씨가 이미 함께 골프를 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2대 학교 관계자 교수도 있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더 이상 잡아댈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병우 수석을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 자리 잡게끔 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 실장 아니냐. 결국 모든 의혹은 김 전 실장에게 주목이 되는군요. 지금 비망료 얘기를 했지만은 김 실장은 지금 최순실이 얘기하는 곳에 가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보니까 누가 있었다. 김기춘 실장이 얘기를 하면 누가 있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어떤 국정농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견해하는 연결고리에 김기춘 실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반드시 등장하는데 본인은 늘 입으로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추측할 때는 최순실을 모르고 그걸 자기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밝힐 일은 이 모든 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모든 인사 전횡과 국정농단에 그거를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덮는데 그 우병우 수석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까 이제 밝히는 것이 관건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뭐 증인들도 몇 사람 나와 있습니다. 고영태나 차은택 같은 경우는 입도 주목이 되지만 김기춘 실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저는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그 말을 뒤집는 그런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변명과 그다음에 모른다는 걸로 이제 계속 초지일관할 것 같은데 그럼 왜 나왔느냐? 야당이 김기춘 청문회라도 따로 하겠다. 끝끝내 불러내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이렇게 나가서 얼굴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 여기에서 오늘 특별한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나오는 다른 사람들 고영태나 차은택의 입을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의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리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모른다. 국정농단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김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르고 국정농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거슬러 보면요. 처음 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실수가 많아서 아주 엉망이었어요. 인사도 그렇군 더러 완전히 기강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말하자면 이게 정부가 좀 강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무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기강을 잡았다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6개월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한번 직접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또 김기춘 실장을 불러온 건데, 그러면 김기춘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 거슬러 볼 것 같으면 직접적인 것은 이렇게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2012년 8월 15일에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 그 현충 행사가 큽니다. 근데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날 김기춘 실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캠프 한 10몇 명하고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제가 느낀 것이 예.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좀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말하자면 그 자리를 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압도해버린 감이 있었어요. 압도하고 있었다. 대통령 네.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배도 좀 완전 김광도 교수나 최경환 의원은 다 있었지만은 연배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왠지 굉장히 말이 많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해. 그래서 그 당시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하고서 계속 뭐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를 조직하고 인사 문제 할 때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 김기춘 전 장관의 김기춘 예. 실장한테 통해서 인사가 많이 반영된다고 그러더라.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인사가 많이 반영됐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2012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뭐 이건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막 김기춘 실장이 추천했다 그러더라.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강력한 왕 실장이었던 김 전 실장이 몰랐을 리 없다. 근데 몰랐다기보다 예. 제가 느끼기는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게 누가 봐도 어리지 않죠. 나이를 보나 뭐를 보나. 근데 문제는 처음에 한 6개월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부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아마 뿌리째 흔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불러갖고 그부터 좀 보게 되면은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탄압적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정윤의 이른바 문건 파동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했던 인물도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이 아니냐라는 언론의 의혹이 많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부분 국회의원들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문회 뉴스 관련해서 세 번째 인물을 먼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잠시 후 공개하고요. 바로 저희 돌직구쇼 시작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 차은택은 앞서 귀국하던 공항에서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결코 독대한 적이 없다라고 울부짖으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그때의 변명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만난 게 언제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 없으세요? 네,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독대하신 적 없으세요?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독대한 적 없다라고 울부짖으며 말하는 차은택 씨의 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영석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차은택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 그리고 독대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차은택, 최순실 다 보안이 요구되는 손님 맞지요? 네, 보안 손님입니다. 그는 사전에 협조가 돼서 부속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출입을 시키게 됩니다. 심야 시간, 저녁 식사 이후 일정이 종료된 그 시간에 차은택이 청와대에 이른바 프리패스로 출입을 했다. 정성희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칼럼을 쓰셨네요. 청와대의 보안 손님 차은택. 최순실 씨야 청와대 출입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그러나 하는데 이 차은택은 왜
대통령을 독대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와대 출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등록이 된 다음에 출입증을 바꿔서 신분증과 교환하고 난 다음에 엄격한 보안 점검을 거쳐서 가는데 저렇게 대통령이 개인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절차를 통과하지는 하는데 문제는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개인적인 손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소문은 들었지만 차은택이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밤에 프리패스로 통과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어저께 그 경호실 차장이 처음부터 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했습니다. 예.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에 경호실이 협조하거나 방조한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다 보니까 얼결에 나온 거예요. 얼결에 보안 손님이라고 최순실과 함께 차은택이 얼결에 나온 겁니다. 아마 들어가서 경호실 차장님, 경호실장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결국은 숨기려 했지만 최순실과 차은택이 이른바 보안 손님, 청와대의 공식적인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했다. 기록이 안 남는다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관저로 간 겁니다. 관저 손님. 그러니까 낮에 관저를 갔을 리는 없고 최순실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일과 후에 공식 일정이 끝난 다음에 들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정말 차은택 씨가 저렇게 청문회에 나온 것까지는 평가합니다. 지금 아마 변호사가 제 생각으로는 조언한 것 같아요.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좋겠다.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틀림없이 질문이 나올 거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문화 관련 얘기를 하셨겠죠.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이 이 문화 융성 사업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업무 시간 이후에 차은택이 오후 밤 시간대도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건 청와대 경호실장이 박힌 내용이니까 그 자리에서 관저에서 문화 융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제 관심이 많은 사항이 그렇고 또 일단은 이제 나온 것으로만 추정해 보면 옛날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최순실이가 차은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차은택은 말이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키워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더 잘 나간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다 알려줬지만 차은택을 대통령한테 소개한 건 최순실입니다. 그거는 다 알려진 팩트고요. 예. 그런데 차은택이 이제 직접 대통령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맥과 그 다음에 아는 콘텐츠를 가지고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사, 송성각이니 김종률이니 대통령 누구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이게 최순실이는 뭐라 그랬냐면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직거래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나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각 국회 청문회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차은택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인 신분인 공직자 차인 신분인 최 씨와 다르게 차은택 씨는 공직자 신분이었죠. 공직자 신분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서 문화계를 주물렀던 차은택 씨,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본인의 측근들을 장관, 청와대 공공기관 등에 밀어넣었던 장본인이 바로 차은택 씨입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대통령의 관저를 드나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공직자 신분을 그만둔 뒤에도 출입했다면 정말로 황당하다. 정의연의 오늘 칼럼은 이런 내용인데요. 궁금한 게 이 칼럼 그 부분입니다. 왜 차은택이 대통령을 독대했냐, 관저에 가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계속 살 만큼, 의심을 살 만큼 대통령은 대인 독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심지어 세월호 7시간 동안 서면 보고 유선 보고 받으신 분이 누군가를 독대한다는 게 참으로 참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그랬었죠. 예전에 2015년 그때 신년 그 기자회견이었습니까? 그때도 비서관들한테 돌아보면서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이게 물어볼 만큼 독대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이 기업 총수들을 이제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업 총수들은 독대를 하셨네. 두 번째는 차은택을 어떻게 독대를 하셨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보도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차은택 씨가 따로 들어간 것과 최순실 씨와 같이 들어간 거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차은택 씨가
따로 들어갔다라는 건 아직 이제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최순실 씨와 같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고요. 근데 정말 차은택 혼자 들어갔다면 그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문화 융성 사업이든 뭐가 됐든 공적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 시간에 집무실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독대를 싫어하시는 박 대통령이 특히 뭐 심야 시간에 따로 만나서 그런 문화 융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면 누가 봐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전 참 이 청문회 관련해서 재밌는 게 소위 말하는 몸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안 나왔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만 제외하고. 근데 이제 주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은택, 뭐 고영태 이런 사람 나온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확실하게 쥐고 있던 사람과 그 옆에서 격까지 해서 격볼 떼던 사람들의 어떤 차이인데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니었을까요? 이 차은택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상황 자체를 어떻게 좀 꾸며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 정윤회 문건 그 유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갔듯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최대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자기네들 좀 항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아닌가.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게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 자체가 참 재밌게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김성태 의원이 증인 27명 중 13명만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병우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 발부하겠다 이거예요. 발부를 해도 뭐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회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절차를 만드는 건 이제 국회 역할인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이 나와갖고 오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어저께 나왔던 기업 총수들 핵심 증인들처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동문서답하게 되면 국민들이 속이 더 터지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저기 나왔던 사람 중에 차은택 씨, 고영태 씨에 대한 집중 질문을 통해서 여지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살살 끄집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차은택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관저에 프리패스로 드나들었다라면 여기 협조했던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법적 처벌 받지 않고 유유자적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낱낱이 좀 증언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차은택 씨랑 고영태 씨가 입을 좀 술술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유자적, 바로 두 번째 인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전 수석, 문제는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행방이 불명이다. 동행명령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임태훈 실장님, 대통령 전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 세 가지 부류가 있죠. 민정수석은 안 나와요. 나온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러이러해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사유서를 낸 사람. 그냥 아예 이제 행방불명돼가지고 나오라는 통지서까지 안 받는 사람. 예. 뭐 세 번째가 누가 봐도 제일 악질 아니겠습니까? 악질. 악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이제 악당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 마지막 잡혀가지고는 경찰이나 이제 착한 편이 잡혀서는 너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 난 뭐 자수하겠어. 뭐 나는 인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우병우 수석 보면서 다 그런 사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차은택, 고영태 씨가 이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주셨고 김기춘 실장이 나오는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노련하기 때문에 안 나가면은 더 욕먹는다. 나가서 질타받고 욕먹고 또 모르죠. 국회의원들이 헛발질 할 수도 있는 거고 제풀에 화가 나가지고 막 삿대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네, 지금 김성태 의원이 우병우 동행 명령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금 저 서류 봉투가 우병우 동행 명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직원의 사명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청문회장에 같이 오는 게 사명입니다. 동행 명령장을 전달하는 것이 저 직원의 사명입니다. 같이 데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같이 데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저 동행 명령장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윤태곤 실장님, 저 직원은 제가 보기 좀 불쌍합니다. 왜냐? 우병우 수석 동행 안 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국회 경위분들도 보이네요.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추적할 수 있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가족 추적하고 카드 추적하면 다시 찾습니다. 지금 우병수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근데 전달합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그 권한이 정인에 없거든요. 대한 추적 권한이 신분 없기 파기는 때문에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욕을 먹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분명히 내린 거고,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런 판단도 못 내리나 싶고, 그 다음에 핵심 3인방,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이 다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요,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욕을 먹는 것도 책무예요. 공직을 지냈던 사람의.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고, 이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이거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똑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 탄핵이 되면은 헌법재판도 절차를 보면서 담담하고 차분하게 하겠다.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3인방, 우병우 이런 사람들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상돈 의원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검찰청사에서 후배 수사관들을 보면서 이 목에 뻐근함을 풀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거취를 대한민국 국회 관계자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청문회 출석을 증인으로 요청서도 우병우 수석이 어딘지 몰라서 전달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어떤 한 국회의원은 장모님의 집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국회 관계자들이 장모님 집까지 가봤는데 장모님 집을 지키는 경비원에게 막혀서 결국 전달을 못하고 경비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인류사에 없는 요새 시위, 토요일 날 시위, 그 촛불 집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거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고요. 참 어떻게 해서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기간 동안에 그렇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된 거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독대 말씀하시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그 비싼 방 빌려서 그 의원실에서 지출한 호텔 비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건 좀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랬는데 독대 많이 했다. 대통령 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뭐 거기에는 좀 종교 지도자도 있고, 지금 야권에 제가 말씀드리면 알만한 이름 있는 분들, 노총 대표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다 만났었다. 그러면 정족들도 다 만났다. 그러면 그 상상해서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버려서 이제 어떻게 불과 한 1년 뭐 몇 달 사이에 저렇게 되는가? 전 그게 또 굉장히 좀 미스테리예요. 지금 차은택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하고 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금 차은택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벌을 받겠다. 대통령 만난 적 없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 차은택 씨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털어놨다. 검찰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칼럼 우병우 수석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제 뉴스 보면서 정말 황당했는데 이 출석 요구서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장모 집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강남의 뭐 청담동 뭐 빌라인가요? 근데 그 공권력이 경비원 아저씨한테 막혔어요. 막혔다? 네. 경비원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못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국정조사입니까? 이게 국정조사 청문회입니까? 이 국회 권한,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 권한을 가지고 출석하십시오라는 그 요구서를 들고 갔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냥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달됐냐면 대신 전달했어요. 그 경비원 분이 그 집에 직접 전달하겠다. 그런데 뭐 사람이 김장자 회장은 오전 일찍 나가서 없다고 하고 우병우 수석은 오늘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경비원의 그 주장이에요.
너무 황당한 거죠. 어떻게 국정조사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아니 지금 증인 출석서를 저렇게 그냥 문틈에 끼워놓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블랙 코미디인 거예요. 예. 이거는 어제 화면인지 아니면 그전 화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전 화면이죠. 그전 화면 같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석 요구서라는 걸 본인이 직접 딱 받은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제 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청문회 치를 전에. 예. 그러니까 그 법을 그 누구 말대로 얄팍한 그 법률적 지식을 악용하여 저것을 직접 받지 않고 계속 이제 집에 부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몸을 숨기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저 사람은 사실상 도주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뭐 여행 갔다라고 또 둘러대면 또 상관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나오신 분들이 최대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좀 많이 발언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지막 기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청문회 증인 출석 명령서가 정성희 의원님 무슨 홈쇼핑 택배입니까? 그걸 왜 경비실에 맡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법무부 저기에서는 국회에서는 그럴 만한 추적할 만한 그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법률가들의 사고방식인데요. 이제 법은 우리 흔한 말로 법대로 해. 좋아, 법대로 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법이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 법이 정의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지식으로 본인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는 지식인들의 그 어떤 그 법률적인 특히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 중에서 법률가들의 아주 나쁜 측면이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그 법률적인 지식에서 가장 뛰어난 그 김기춘 IQ가 170이요. 그런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거기다가 약간 그 뭐랄까 나쁜 기질까지 어떤 그런 길까지 있는 사람까지 같이 해서 본인의 방어막을 통치행의 방어막을 치면서 했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까지도 끝까지 나와서 공직자로서 한때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람의 민정수로의 최종적인 책임감까지도 이제 걷어차 버린 채 그거 동행 명령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 저거 본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은 못 끌어오나요? 이렇게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출석해야 되는 걸 아는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나와야 되고 처벌도 못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잠시 후 이 증인들에 대한 첫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 질문 저희 돌직구쇼에서 청문회 생중계해 드릴 텐데요. 청문회와 함께 다뤄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조기 퇴진을 거부했습니다. 탄핵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지석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들어보실까요?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이 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윤 실장님, 대통령께서 탄핵을 지켜보겠다,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담담하게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항변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시간도 많이 끌 겁니다. 심리 절차를 우리 야권에서 생각하기로는 1월 말까지 급속도로 욕심 이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더 많은 심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자료 제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항변하겠다라면서 오래 갈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앞에 여기 생략됐지만은 4월 말 퇴진 6월 대선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당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죠. 근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어제 제 취재를 해봐도 명확치가 않던데. 예. 자, 만약에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있고 헌재에서 이제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대통령의 4월 퇴진 약속은 유효한 것일까요?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요? 애매해지는군요. 말이 없어요. 예. 그 경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봤는데도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모르겠네, 말이 없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 탄핵이 가결 안 되면 4월 퇴진 약속도 X고 내년 2월 달까지 대통령 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4월 퇴진은 없던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이 부분에서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뒤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4월 퇴진이
없다. 탄핵이 부결되면 그럼 2월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탄핵 부결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탄핵 가결에 대한 압박이 거꾸로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엄청나게 높아진다.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내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질인데, 야권을 대표해서 오늘 나오신 만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일단 탄핵에 가결되면은 일단 무장해제가 돼버린 것이고, 얘는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기를 방어해야만 됩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 방어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 방어해야 되고, 또한 대통령의 이런 건 개인적 범죄의 의심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 쓰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 등등이 변호하면 그 자체가 탄핵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헌법재판에서 탄핵 절차라는 것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관한테 재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정은 주도권이 이미 청와대에서 떠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식물이 됐다. 예. 오직 시간을 재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관점이 다른데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차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안민석 의원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린 머리 문제에 대해서 당일 청와대를 출입했던 미용실 원장을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청문회에서 올린 머리 의혹과 관련해서 원장에게 직접 듣겠다. 뭐 이런 의도 같아요. 이거는 이번 청문회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해드렸지만 정말 진실을 알수록 정말 충격인데요. 오늘 청문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제 이 세월호의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탄핵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핵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라면은 불러서 증인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증인을 부르는 거는 좀 시간을 끌면서도 별로 효과는 없는 그런 약간 정치적인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관련해서 해당 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원장을 소개시켰던 사람이 최순실 씨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정 의원의 말씀이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 과정이 어찌 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농단 전반에 파헤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부를 수만 있으면 미용실 원장을 불러갖고 거기에 대한 증언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말 그대로 그 원장이 했던 행태들 속에서 그 증언 과정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늘 협조자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협조자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언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2차 청문회의 첫 질의가 조만간 제기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첫 질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4월 16일 대통령의 올림머리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일가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뉴스도 확인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